내 이름은 이하나. 24. 내 세상은 내 작업실의 물레 위에 놓인 저 생명력 없는 흙덩이처럼 멈춰버린 지 오래다. 서울의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의 2층에 위치한 나의 작은 작업실. 이곳은 한때 나의 꿈이자 나의 신전이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선반 위에는 내가 20살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한민국 도예 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 혼돈의 탄생이 놓여 있다. 불규칙하게 뒤틀린 형태와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강렬한 유약의 색채. 그때의 나는 내 안의 혼돈을 뜨거운 열정으로 빚어낼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텅 비어 있다. 나는 몇 시간째 돌아가지 않는 물레 앞에 귀신처럼 앉아 있었다. 내 앞의 흙덩이는 최고의 장인이 골라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좋은 백자토였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그저 축축하고 차가운 흙덩이에 불과했다. 나는 저 흙으로 무엇을 빚어야 할지,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마치 극심한 가뭄을 만난 강바닥처럼 바싹 말라붙어 버렸다. 창밖에서는 세상의 소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두꺼운 유리벽에 막힌 것처럼 내게 닿지 않았다. 나의 시간은 1년 전 나의 스승이자 나의 모든 것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이 먼지 쌓인 작업실 안에 박제되어 버렸다. 어머니는 유명한 도예가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흙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녀의 어깨너머로 흙 만지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내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흙과 대화하는 법을, 흙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야, 흙을 만질 때는 네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쓰면 안 된단다. 그저 흙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해. 너의 손은 그저 흙의 소망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란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흙은 내게 아무런 말도 걸어오지 않았다. 나는 영감을, 재능을 모두 잃어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한쪽의 노인간이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었다. 찬장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붓고 냉장고에서 다 시어빠진 김치 한 조각을 꺼냈다. 이것이 요즘 나의 주식이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을 마실 때면 그 인공적인 맛이 텅 빈 내 위장과 마음을 잠시나마 채워주는 듯한 착각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쪼그려 앉아 라면을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눈물이 짠 라면 국물 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재능을 잃은 예술가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세상에 홀로 남겨진 24살의 고아일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의미 없이 동네를 걷고 있었다. 재개발을 앞두고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은 낡고 황량한 골목길. 한때 이곳은 작은 가마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도예촌이었다고 했다. 골목길 구석, 폐업한 그릇가게 앞에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앞을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깨진 파편들 사이에서 유난히 아름다운 비취색을 띤 사금파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고급 찻잔의 일부였을 것이다. 나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다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헤쳐보았다. 다행히도 찻잔의 대부분의 조각들이 그 자리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깨진 조각들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작업실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킨치기를 위한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킨치기
깨진 도자기를 옷 씻기와 금가루를 이용해 다시 붙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복원 기법. 그것은 단순히 깨진 것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었다. 상처의 흔적을 금빛으로 덧칠하여 그 상처마저도 그릇의 역사와 아름다움의 일부로 승화시키는 일종의 치유의 예술이었다. 나는 먼저 깨진 조각들의 단면을 사포로 아주 부드럽게 갈아냈다. 그리고 생옷과 밀가루를 섞어 접착제를 만들었다. 이쑤시개를 이용해 깨진 단면 하나하나에 접착제를 꼼꼼하게 발랐다. 그리고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맞추어 붙여나갔다. 모든 조각을 붙이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후 나는 며칠을 기다렸다. 옷이 완전히 마르기를.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직 깨진 찻잔이 다시 하나의 형태로 합쳐지는 과정에만 나의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마침내 옷이 다 마르고 나는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다. 붉은색 옷이 위에 순금 가루를 아주 조심스럽게 뿌렸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솜으로 금가루를 살살 문질러 깨진 선을 따라 금빛 선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내 앞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찻잔이 놓여 있었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고귀한 모습이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상처의 흔적은 흉터가 아니라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찻잔에 새로운 생명과 이야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찻잔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부서진다는 것은 끝이 아니야. 상처는 지워야 할 흔적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몰라. 나는 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셨다. 바로 그때 내 시선이 작업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에 가 닿았다. 나와 나의 어머니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의 젊은 어머니는 지금의 내 나이보다도 더 젊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내게 남겼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그때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하나야, 만약 언젠가 내 안의 흙이 더 이상 너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 날이 오거든 강원도 상골의 백선우 선생을 찾아가 보렴. 백선우,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름. 그는 세속의 명예를 등지고 깊은 산속에서 오직 자신의 예술혼만을 불태우는 전설적인 도예의 거장이었다. 그의 작품은 국보로 지정될 만큼 위대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작품을 돈으로 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제자 몇 명만을 곁에 두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분은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분은 흙이 아니라 영혼을 빚는 분이란다. 그분이라면 너의 길을 다시 찾아주실 게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 말을 잊고 살았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살았다. 나의 스승은 오직 어머니 한 분뿐이라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필요 없다고 오만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작업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돼지 저금통을 집어들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푼푼히 모아온 돈이었다. 나는 망치를 들어 그 저금통을 망설임 없이 깨뜨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동전과 낡은 지폐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 돈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백선우 선생의 워크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액의 수업료가 필요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나의 마지막 지푸라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나는 몰랐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구원이 사실은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달콤한 지옥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전설의 거장이 나를 기다리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내게 남겨진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나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방향, 강원도 깊은 상월에 숨어 있다는 전설의 거장 백선우 선생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은 험난했다. 그는 세상과 연을 끊고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을 곁에 둔 채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그의 워크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모두 처분했고 내 이름으로 받았던 모든 상패와 상장들을 헐값에 팔아치웠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술계에 영향력 있는 갤러리 관장과 평론가들을 찾아다니며 백선우 선생에게 내 이름 석자라도 전해달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작품을 봐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다. 나의 그 처절한 절박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몇 달간의 노력 끝에 기적처럼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백선우 선생께서 어린 재능의 마지막 발악이 가상하여 내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정알이었다. 자신의 앞에서 직접 흙을 빚어 보이라는 일종의 오디션이었다. 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강원도로 향하는 낡은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멀어지고 낯선 산과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그 여정은 마치 숙세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순례자의 길과도 같았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1시간을 넘게 좁은 산길을 걸어 올라갔을 때 나는 마침내 안개 속에 잠긴 듯한 그의 작업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은 작업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사찰과도 같았다. 수백 년은 됨직한 고목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잘 다듬어진 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함께 짙은 소나무 향과 장작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완벽한 고요의 공간, 그리고 그곳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모양의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마치 수도승처럼 묵묵히 자신의 흙을 빚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흙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한 깊은 몰입과 거의 광신에 가까운 경건함만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들 중 누구 하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다. 내가 이안하렸다. 작업실 가장 안쪽 그늘진 곳에서 쉰 듯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백선우. 그는 내가 상상했던 예민하고 날카로운 예술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희끗희끗한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예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몸은 잘 단련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도 깊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서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이었다. 네 작품은 미리 사진으로 보았다.
그가 말했다. 기술은 훌륭하더구나. 내 어미를 쏙 빼닮았어. 하지만 그는 내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내 작품에는 영혼이 없어 잘 빚어진 그러나 텅 비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해. 네 흙은 울고 있더구나. 주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의 말은 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진실. 그는 나를 처음 보자마자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니오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네 안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너의 상처, 너의 결핍, 너의 그 추악한 감정들을 완벽한 기술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기고 있어. 아두 이리 봐라. 이리 오니오라. 그는 나를 작업실의 가장 중앙에 있는 낡은 물레 앞으로 이끌었다. 앉거라. 그리고 흙을 올려보아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흙덩이를 물레 위에 올렸다. 하지만 내 손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잊어버린 듯 허공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이 내 등 뒤에서 나타나 나의 두 손을 감싸 쥐었다. 교장의 손길, 그의 손은 뜨거웠다. 수십 년간 흙을 만져온 장인의 손.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고 함께 흙을 누르는 순간 나는 내 온몸을 관통하는 강력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남성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손길과도 같았다. 그의 손끝을 통해 그의 기운과 그의 영혼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듯했다. 흙이 그의 손길 아래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그토록 애를 써도 꼼짝도 않던 흙이 그의 손길 아래에서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내 귓가에 아주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느껴지느냐, 하나야. 흙의 목소리가 합한때 니오는 너의 기술로, 너의 의지로 흙을 통제하려 했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오만이었어. 진정한 예술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흙에게 던져야 해. 그의 목소리는 주술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그의 손길에 나의 모든 이성을 맡긴 채 그가 이끄는 대로 손을 움직였다. 니오는 네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예술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진정한 예술을 위해선 너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너의 기쁨, 너의 슬픔, 너의 분노, 그리고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와 그 추악한 욕망까지도 너는 관객들 앞에서 그리고 이 흙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야만 해. 네오는 무너져야만 한다. 하나야, 완전히 무너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무너져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 영혼을 빚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처럼 들렸다. 그래,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전설의 거장은 나의 텅 빈 영혼을 다시 빚어주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물레가 멈췄을 때 그 위에는 내가 평생 만들어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형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나의 기술이 아닌 나의 무의식이 그의 손길에 이끌려 빚어낸 나의 영혼의 형태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씻겨나가는 듯한 황홀한 희열의 눈물이었다. 그는 내 뒤에서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너의 첫 번째 수업이 끝났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나의 지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나의 작업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를 올가매던 모든 과거. 나는 이 거장의 발밑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진정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나기로 맹세했다. 나는 작업실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의 친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나 당분간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하나야, 무슨 소리야? 너 괜찮은 거야. 거긴 대체 어떤 곳인데? 괜찮아. 나 드디어 찾았어. 나의 길을. 나는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의 전원을 망설임 없이 켜버렸다. 나는 이제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오직 이 고요한 왕국 안에서 나의 위대한 스승과 나의 예술과 함께 다시 태어날 일만 남은 것이다. 나는 몰랐다. 내가 들어온 이곳이 구원의 성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달콤하고도 잔혹한 재단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재능과 나의 영혼이 그의 손끝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백선우 선생의 작업실, 아니, 그의 왕국에서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다. 나는 그에게서 흙을 빚는 고도의 기술이나 유약을 다루는 비법 같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기술이 아닌 영혼을 해부하는 잔인하고도 기이한 의식에 가까웠다.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은 버리기였다. 그는 우리 제자들에게 속세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을, 심지어는 속옷 한 장까지도 마당의 아궁이에 던져놓고 태워버리라고 명했다. 과거의 너를 증명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너의 이름, 너의 기억, 너의 습관까지도. 이곳에서 너희는 오직 한 줌의 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명에 따라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나의 낡은 옷과 어머니의 사진과 내가 받았던 상장들이 검은 재로 변해가는 것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엄숙하고도 폭력적인 의식이었다. 그의 두 번째 가르침은 벗기였다. 매일 밤 우리는 그의 개인 작업실에 모두 모여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발가벗기듯 고백해야만 했다. 그는 그것을 자아의 그릇을 깨는 과정이라고 불렀다. 예술가의 영혼은 상처를 먹고 자란다. 너희 안에 가장 추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 흙 속에 뱉어내라. 그 고통의 진물만이 너희의 작품을 살아 숨쉬게 하는 유일한 생명수가 될 것이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앞에서 우리는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상처들을 꺼내놓았다. 어린 시절의 학대, 첫사랑의 배신, 세상으로부터 받은 멸시,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영혼을 해부했다. 다른 제자들은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자신의 상처를 토해냈다. 그럴 때마다 백선우 선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좋다, 아주 좋다, 너의 그릇이 깨지고 있구나 라고 속삭였다. 나는 차마 내 상처를 꺼내놓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침묵은 용납되지 않았다. 하나, 그가 나를 불렀다. 너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직도 너 자신을 숨기고 있어. 너의 그 잘난 기술 뒤에, 너의 그 고고한 자존심 뒤에 숨어서 진짜 너를 보여주려 하지 않아. 그의 오른팔이자
이곳에 선배 역할을 하는 지수 언니가 나를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이곳에 가장 오래 있었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가장 깊었다. 그녀에게 스승의 말은 곧 법이자 진리였다. 선생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셔. 네가 그 알량한 자존심의 껍질을 깨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텅 빈 그릇만 빚는 기술자에 머물게 될 거야. 결국 나는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나의 창작 세계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나의 고백이 끝나자 백선우 선생은 내게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야 너의 흙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의 그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수치심과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달콤한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방식이 옳다고, 이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진정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이한 가르침은 내 안에 무언가를 확실히 깨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잊고 있던 나의 재능이 용암처럼 분출하기 시작했다. 나는 물레 앞에 앉았다. 그리고 더 이상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손에, 나의 몸에, 나의 무의식에 모든 것을 맡겼다. 나의 손은 마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흙을 빚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머니를 잃은 나의 슬픔이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의 분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나의 절박한 희망이었다. 며칠 뒤 나의 손끝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이 태어났다. 그것은 거대한 알이 이제 막 깨어지며 그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역동적이고도 아름다운 형태의 백자 항아리였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나의 모든 고통과 희망이 담겨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내 작품을 본 백선우 선생의 눈이 처음으로 경이로움으로 빛났다. 다른 제자들도 질투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내 작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보아라, 백선우 선생이 다른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이것이 자신의 그릇을 깨뜨린 자만이 빚어낼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도자기다. 하나는 마침내 해냈구나. 그는 나에게 다가와 아주 드물게 칭찬의 말을 건넸다. 장하다, 내 제자, 네가 나의 최고의 걸작이 될 것이다. 그의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다. 나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옳았다. 나는 그를 믿고 따르면 더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나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의 성공은 수제자였던 지수 언니의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에 불을 지핀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역작이 될 그 항아리를 유약치를 마치고 감에 넣었다. 1300도의 뜨거운 불 속에서 나의 작품이 마침내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틀 뒤 가마의 불이 꺼지고 우리는 완성된 작품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 항아리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투명한 유약 아래로 순백의 백자토가 우윳빛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형태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발견하고 말았다. 항아리의 가장 아름다운 곡선 부분에 아주 작고 가느다란 실금 하나가 가 있는 것을, 그것은 가마 소성 과정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유약이 마르기 전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아주 교묘하게 그어놓은 명백한 상처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 실금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수 언니. 그녀는 어젯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감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아주 기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었다. 그녀가 내 작품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들고 백선우 선생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누군가 제 작품에. 하지만 그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분노하거나 진상을 조사하는 대신 나의 금간 항아리를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오히려 더 좋아졌구나. 완벽함은 지루한 것이다. 하나야, 예술은 완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균열 속에서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지. 너의 이 상처 입은 항아리는 그냥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철학이 있는 진정한 예술품이 되었다. 아주 비싼 값에 팔릴 수 있겠어.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내 작품에 생긴 상처의 범인을 찾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 상처 입은 작품이 가지게 될 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뿐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 정말로 나의 영혼을 빚어주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나의 재능을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돈을 위한 또 다른 작품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처음으로 내가 들어온 이 왕국에, 이 위대한 스승에게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걸작이 될 것이라 믿었던 항아리에 생긴 그 가느다란 실금. 그것은 나의 완벽했던 믿음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의 상징과도 같았다. 나는 애써 스승님의 말씀을, 백선우 선생의 가르침을 믿으려 했다. 완벽함은 지루하다. 이 상처가 네 작품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경전처럼 되뇌이며 나를 세뇌하려 했다. 그래, 이것 또한 가르침의 일부일 것이다. 나의 집착과 완벽주의라는 애고를 깨뜨리기 위한 스승님의 깊은 뜻일 것이다. 나는 겉으로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더욱더 성숙해진 제자를 연기했다. 나는 금이 간 나의 항아리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두고 그것을 보며 명상에 잠기는 신용까지 했다. 나의 그런 모습에 백선우 선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수제자인 지수 언니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내 대한 경계심을 푼 기색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면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순수한 믿음으로 가득 찬 순례자가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는 차가운 관찰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밤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홀로 장경각을 찾았다. 그리고 그날 발견했던 기이한 예언이 담긴 고문서들을 촛불 아래에서 필사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신의 씨앗, 성스러운 그릇, 그리고 영혼의 전이와 같은 불교의 가르침이라고는 볼 수 없는 주술적이고 기괴한 단어들. 나는 그 단어들을 노트에 빼곡히 적으며 그 의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기이한 왕국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의 그런 비밀스러운 탐색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우리의 닫힌 왕국에 아주 오랜만에 낯선 외부인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미술 전문지 월간 아트의 기자 강태호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거장, 백선우의 삶과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며 며칠간 이곳에 머물며 취재를 해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백선우 선생은 의외로 그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아마도 자신의 신화가, 자신의 왕국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내심 즐기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강타호 기자,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시니컬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다른 언론인들처럼 백선우 선생의 명성 앞에서 주눅 들거나 그의 말에 맹목적으로 감탄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와 같은 종류의 관찰자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우리의 모든 일과를 취재했다. 그는 스승님의 기이한 가르침이 행해지는 밤의 수업 시간에도 참여했다. 다른 제자들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고백하는 그 광기의 현장을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할 뿐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이곳의 절대적인 지배자인 백선우 선생의 심기를 미묘하게 거스르는 듯했다. 하지만 선생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취재 마지막 날, 강타호 기자는 백선우 선생에게 이번 워크숍의 가장 뛰어난 성과물인 나의 금간 항아리를 만든 제자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 작품은 실로 경이롭군요. 그가 나의 항아리를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컬렉터들이 보였던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것의 아름다움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비평가의 눈빛이었다. 이 완벽한 형태와 그 위에 새겨진 이질적인 상처의 흔적, 이 균열이야말로 이 작품을 단순한 도자기가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고 있군요. 와비사비의 미학을 이토록 완벽하게 구현해낸 작품은 실로 오랜만입니다. 그의 전문적인 평가에 백선우 선생은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가장 뛰어난 제자지, 가서 나의 위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이 아이를 변화시켰는지 세상에 널리 알리도록 하거라 라고 말했다. 나는 강태호 기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마가 있는 작업실 뒤편으로 향했다. 물론 지수 언니의 감시 어린 시선이 우리를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다. 이하나 씨, 그가 나지막이 나를 불렀다. 이런 곳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 스승님은 위대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진심을, 나의 진짜 생각을 떠보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는 내 침묵의 의미를 알아차렸다는 듯 피식 하고 웃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하나씨, 혹시 이곳이 위대한 예술가의 학교가 아니라 아주 잘 짜인 하나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니, 느끼고 있었다. 이 완벽한 낙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억압과 기만의 냄새를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맞아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내 작품에 대해 질문하는 척하며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이 유약의 색감은 정말 독특하군요. 어떤 흙을 사용했는지. 그가 내 손에 들린 흙 조각을 만지는 척하며 아주 교묘하게 그의 명함을 내 손바닥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모든 것은 불과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다. 저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던 지수 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차가운 명함의 감촉에 숨을 삼켰다.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다시 기자로서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백선호 선생의 위대한 가르침이 이하나 씨 같은 젊은 예술가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잘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 아래 세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손바닥 안에는 그의 명함이 마치 뜨거운 불씨처럼 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위험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내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펼쳐보았다. 월간 아트 탐사보도팀 기자 강타호.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의 휴대폰 번호와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감옥의 문을 열고 싶을 때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미친 세상 속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단 한 사람이 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작은 명함 한 장, 그것은 이 거대한 믿음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하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는 순간 나는 나의 스승, 나의 구원자라 믿었던 백선우를, 그리고 이 거짓된 낙원에서의 안온한 삶을 모두 배신해야만 한다. 그리고 어쩌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거짓된 낙원 속에서 영혼 없는 걸작을 만들어내는 총애받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저 문을 열고 진실을 향한 위험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나는 밤새도록 그 작은 명함을 손에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의 항아리에 생겼던 그 작은 균열은 이제 나의 온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타호 기자의 명함은 내 손안의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그것은 이 어둡고 폐쇄된 왕국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불씨였지만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희망의 불씨이기도 했다. 나는 그 명함을 내 작업복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숨겨두고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이 불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겉으로는 스승의 가르침에 더욱더 정진하는 모범적인 제자를 연기했다. 나는 금이 간 나의 항아리를 마치 성물처럼 어루만지며 그 상처의 미학에 대해 사색하는 척했다. 나의 그런 모습에 백선우 선생은 흡족해했고 지수 언니의 감시 어린 시선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의심의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의 가르침들을 되짚어 보았다. 너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너는 무너져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의 말들은 처음에는 나의 영혼을 구원할 지혜의 말씀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 나의 자아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 그는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감정과
스스로의 의지를 갖는 것을 에고의 저항이라 부르며 그것을 죄악시했다. 그는 우리가 오직 그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 없는 창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영광과 부는 온전히 그의 몫이 되는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예술가들의 공동체가 아니었다. 이곳은 백선우라는 교주가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컬트 집단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교주에게 나의 재능과 영혼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들어온 어리석은 신도였다.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던 무렵 백선우 선생은 우리 모두를 그의 작업실로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 특유의 비장함과 흥분이 서려 있었다. 나의 제자들아, 그가 말했다. 이제 너희의 그릇이 세상의 빛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 그는 한 달 뒤 자신의 개인 갤러리에서 아주 특별한 프라이빗 전시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 전시회에는 국내외의 VVIP 미술 컬렉터들과 가장 영향력 있는 평론가들만이 초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전시회에 우리 5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인생작을 하나씩 출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다른 제자들의 얼굴이 흥분으로 상기되었다. 전설적인 거장 백선우의 개인전에 자신의 작품을 함께 걸게 된다는 것은 신인 작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자 기회였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우리의 그 모든 기대를 차가운 절망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번 전시회는 너희들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이다. 그것은 소유라는 예술가의 가장 큰 에고를 완전히 파괴하는 위대한 의식이 될 터이니 그는 우리에게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두툼한 계약서 한 부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는 모든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나, 백선우에게 귀속된다. 너희는 그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이번 전시회에 너희의 작품을 걸 자격이 주어진다. 아빔, 너희는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영혼이 담긴 작품을 스스로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 마지막 집착마저 버릴 수 있을 때 너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예술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회의실 안은 침묵에 잠겼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철학적이어서 감히 누구 하나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소유권의 포기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노동력과 재능의 착취라는 잔인한 본질을 그는 우리의 영혼을 담보로 자신의 부와 명성을 쌓으려 하고 있었다. 지수 언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고뇌하는 듯 했지만 이내 스승님의 깊은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듯 하나둘씩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스승에 대한 의심은 가장 큰 죄악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나에게만 남았다. 나는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물레 앞에 앉아도 흙은 내 손끝에서 겉돌기만 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서명해. 그리고 그의 제자로 남아. 이것이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아니, 이건 너 자신을 파는 행위야. 여기서 도망쳐야 해. 도망치면 너는 다시 영감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갈 뿐이야. 이곳에서 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잖아. 그 작품은 내 상처를 대가로 만들어진 거야. 더 이상 그에게 내 영혼을 먹이로 줄 수는 없어. 나는 괴로웠다. 그때 지수 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구나. 하나야, 너의 그 하찮은 애고가 아직도 스승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지. 이건 옳지 않아요. 선배님, 이건 착취예요.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착취하 너 같은 신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빌려 세상에 데뷔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착취란 말이냐?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셔. 너의 그 오만함이야말로 스승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짓이야.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이 믿음의 감옥 속에서 나의 이성적인 언어는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나는 결심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의 결심은 단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작업실을 몰래 빠져나왔다. 내 손에는 강타오 기자의 명함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 산속의 작업실은 외부와의 통신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전화를 하려면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 전파가 겨우 터지는 산 정상 근처까지 올라가야만 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숨을 죽이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마침내 나무들이 뜸해지고 하늘이 가까워지는 산 정상 근처에 다다랐다. 나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서비스 지역 이탈. 몇 번을 껐다 켜기를 반복했을까? 마침내 휴대폰의 안테나 표시가 아주 희미하게 한 칸이 뜨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몇 차례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 강태호 기자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 이하나입니다. 백선우 선생의 작업실에 있던.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씨, 드디어 문을 여실 결심을 하셨군요. 네.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기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곳은 감옥이에요. 나는 그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주 빠르게 설명했다. 프라이빗 전시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유권 양도 계약서까지. 알겠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하고 신뢰가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하나씨를 돕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일단 하나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세요. 그 전시회 날 제가 그 지옥의 문을 세상 밖에서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은밀하고도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도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이 거대한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 스승님이 만들어 놓은 이 위대한 무대 위에서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연극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 나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산을 내려왔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의 한복판으로 향하는 결연한 전사의 발걸음이었다. 한 달의 시간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것과 같았다. 낮 동안 나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가장 헌신적인 제자를 연기했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과 밤새도록 떠오르는 영감을
내 앞에 흙덩이에 쏟아부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실체를 깨달은 이후 나의 손끝은 더욱더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그의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없었기에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의 이야기에,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걸작이 내 손끝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잃은 나의 상실감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나의 처절한 의지가 담긴 하나의 거대한 항아리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다시 외로운 공모자가 되었다. 나는 며칠에 한 번씩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산 정상에 올라 강타어 기자와 몰래 통화를 했다. 우리는 전시회 날 그의 위선을 만천해 폭로할 계획을 아주 치밀하고 아주 위험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백선우 선생의 개인 갤러리. 그곳은 그의 왕국의 심장이자 가장 신성한 성전이었다. 하얀 벽, 높은 천장, 그리고 최소한의 조명. 공간 안에는 그가 초기작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사실은 과거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젊은 제자들의 영혼이 담긴 작품들이 성물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영향력 있는 VVIP 컬렉터들과 평론가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전설의 새로운 작품을, 그리고 그의 천재적인 제자들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경건한 표정으로 갤러리 안을 거닐고 있었다. 나와 다른 4명의 제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작품 옆에 서 있었다. 우리의 작품 앞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나의 금간 항아리였다. 사람들은 그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형태와 그 위에 새겨진 금빛 상처의 흔적 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했다. 놀랍군. 이 젊은 작가의 작품에서는 백 선생의 초기작에서 느껴졌던 그 거칠고도 순수한 에너지가 느껴져 저 금이 간 흔적을 보게 완벽한 계산인가 아니면 신의 실수인가 어느 쪽이든 이 작품을 전설로 만들고 있군. 나는 그들의 찬사를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듣고 있었다. 저 작품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백선우 선생이 갤러리의 중앙에 섰다.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성전의 유일한 신이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아주 인자하고도 철학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예술 철학에 대해 연설하기 시작했다. 예술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라는 에고입니다. 내 작품, 나의 재능, 나의 명성, 이 모든 하찮은 집착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술가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순수한 창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컬렉터들은 깊이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나의 가장 아끼는 제자 이하나가 예술가로서의 마지막 애고, 즉 자신의 작품에 대한 소유권마저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성스러운 의식을 말입니다. 그가 나를 불렀다. 하나야, 이리 오너라. 나는 천천히 그가 서 있는 중앙 무대로 걸어 나갔다. 지수 언니가 질투와 시기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백선우 선생은
변호사가 내민 두툼한 계약서와 만년필을 내게 건넸다. 그것은 내 작품, 내 영혼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예술적 노예 계약서였다. 자, 이제 너의 마지막 껍질을 너 스스로의 손으로 깨뜨리거라.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거라.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눈은 신의 자비를 베푸는 성직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입계는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인 포식자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내 손끝의 만년필에 집중되었다. 내가 이 종이 위에 선을 긋는 순간 나의 예술은 영원히 그의 것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영광을 위한 이름 없는 제물로 남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거부하는 순간 나는 이 신성한 장소에서 스승을 배신한 불경하고 오만한 제자로 낙인 찍혀 미술계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계약서의 서명란으로 가져갔다. 백선우 선생의 입가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서명을 하는 대신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백선우 선생을 아주 또렷하고 힘있는 눈으로 마주 보았다. 선생님,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제 온몸으로 실천해 보이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비우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비우고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내 뒤에 있던 나의 금간 항아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그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내던졌다. 와장창 고요했던 갤러리 안을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열음이 뒤덮었다. 나의 인생작 수억 원을 호가하던 나의 걸작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수백, 수천 개의 파편이 되어 산산조각 났다. 갤러리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과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백선우 선생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인자한 미소, 철학적인 깊이, 모든 것이 증발하고 오직 자신의 재산이 파괴된 것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와 당혹감만이 남았다. 나는 그 깨진 도자기 파편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흐느낌 대신 가장 차갑고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의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것은 한 젊은 예술가의 치기 어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위대한 거장에 가면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에 대한 저의 고발입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백선우 선생님께서는 지난 20년간 단 한 점의 작품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연, 네가 지금 무슨 망발을... 백선우가 마침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망발이라니요, 스승님. 나는 그를 돌아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스승님께서는 창작의 영감이 고갈된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재능은 있지만 세상의 상처에 무방비한 저와 같은 젊은 여성들을 당신의 성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영혼의 치유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심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듯 빚어낸 이 트라우마의 예술을 마치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이 낳은 산물인 것처럼 세상에 팔아넘겨 당신의 부와 명성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자들의 영혼을 빨아먹고 사는 교활하고 늙은 기생충일 뿐입니다. 내 외침이 끝나는 순간 갤러리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강태호 기자가 카메라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와 비슷한 상처를 입은 듯한 여러 명의 여성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지난 세월 동안 백선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또 다른 이하나들이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컬렉터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혐오스러운 눈으로 백선우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수 언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선우와 새로 나타난 그의 과거의 피해자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백선우, 나의 스승, 나의 구원자, 나의 신. 그는 자신의 신성한 제단 위에서 자신이 만든 모든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깨진 나의 항아리 조각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제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 이하나였다. 상처 입었지만, 부서졌지만, 마침내 자유로워진 내가 나의 작품을 깨뜨린 그 순간, 백선우의 견고했던 왕국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갤러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VVIP 컬렉터들은 자신들이 거장의 걸작이라 믿고 거액을 지불했던 작품들이 사실은 재능 있는 젊은 여성들의 영혼을 착취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그들은 백선우를 향해 사기꾼이라며 고함을 쳤고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타호 기자의 카메라는 그 모든 혼돈의 순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백선우의 과거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백선우, 나의 스승이자 나의 신이었던 그 남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광경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전설적인 거장의 위엄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교주의 모습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거짓이 탄로난 늙고 초라한 한 남자의 비참한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다. 강타호 기자가 쓴 거장 백선우의 두 얼굴, 그 위선의 왕국이라는 제목의 탐사보도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추악한 진실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그를 향한 비난과 소송이 빗발쳤고 그의 모든 명성과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신화는 내가 깨뜨린 항아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결국 미술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고 모든 재산을 잃은 채 쓸쓸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의 가장 충실했던 제자 지수 언니는 그날의 충격 이후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맹신했던 신이 사실은 악마였다는 진실을 그녀의 연약한 믿음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작업실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던 날,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하고 텅 비어 있었다. 미안해.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스승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걸. 나는 그저 그분의 가르침이 전부 진리라고만 믿었어. 알아요. 나는 그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언니도 나처럼 그저 구원을 갈망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내 말에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내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와의 악연 또한 그렇게 아물어 가고 있었다. 나는 백선우의 왕국을 떠났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나의 이야기는 미술계의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걸작을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한 젊은 예술가. 사람들은 나의 그 행위를 그 어떤 작품보다도 더 위대한 퍼포먼스 아트라고 불렀다. 여러 갤러리에서 내게 개인전을 열자는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리고 내가 모아두었던 작은 돈으로 서울의 변두리, 내가 처음 도예를 시작했던 그 낡은 동네, 아주 작은 나만의 작업실을 열었다. 나의 작업실은 백선우의 그것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곳에는 없었던 따뜻한 온기와 자유로운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나의 작업실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나와 같은 젊은 예술가들, 특히 세상의 편견과 권위적인 가르침 속에서 상처 입은 여성 작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을 펼치는 작은 예술 협동조합이자 치유의 공동체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나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만의 목소리를, 그들 자신만의 흙의 소리를 듣는 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나간다. 여러분의 작품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그 누구의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제자이자 나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내가 깨달은 진실을 이야기한다. 여러분의 작품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상처, 그리고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실하게 담아내는 여러분 영혼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아름다움의 기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여러분만의 도예를 빚으세요. 오늘 나는 아주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의 작업대 위에는 1년 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깨뜨렸던 바로 그 금간 항아리의 파편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이어 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항아리를 완벽하게 복원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킨츠기 기법으로 그 깨진 틈들을 숭금 가루를 섞은 오츠로 메우고 있었다. 상처의 흔적을 감추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금빛의 선으로 바꾸는 작업. 한참 동안의 작업 끝에 마침내 새로운 항아리가 내 눈앞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깨지기 전에 그 완벽했던 항아리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었다. 금빛 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혹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항아리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 금빛 상처들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파괴와 고통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치유의 역사를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그 어떤 장식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한 무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항아리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나는 나의 상처를, 나의 트라우마를 마침내 나의 가장 위대한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작업실 안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에서 나의 새로운 동료들이 서로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자신만의 흙을 빚고 있었다.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나의 재능은 마르지 않았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나만의 작업실에서 나만의 도예를 통해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